빌 게이츠 2. 자녀에게 각각 $10,000,000씩만 물려주고 재산의 나머지 95%는 기부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게이츠 부부는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과 함께 기부 권유 운동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전기차 업체 테슬라 CEO 앨런 머스크, 록펠러 가문의 수장인 데이비드 록펠러,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 등 120여 명이 참가 의사를 밝혔다. 석유왕 록펠러, 철강왕 카네기, 자동차왕 포드 등 미국의 자본주의를 개척한 초기의 보드도 빌 게이츠의 변신에 영향을 미쳤다. 게이츠는 2013년 열린 한 행사에서 자신의 자선 활동과 관련 1세대 대자선가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이 중에서도 게이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꼽히는 인물이 존 디 록펠러이다. 록펠러와 게이츠는 비슷한 점이 많다. 정유회사 스탠더드 오일을 설립한 록펠러는 저가 공세로 경쟁사를 차례차례 무너뜨리며 석유업계를 독점했다. 그래도 생전에 교회에 11조는 꼬박꼬박 냈고 이후 아들 세대에 막대한 기부를 하면서 무자비한 자본가라는 오명을 씻었다. 게이츠가 창업한 마이크로소프트도 초창기에는 윈도우 운영체제 안에 웹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기본 탑재해 시장을 독점한다는 논란에 시달렸다. 게이츠는 과거 인터뷰에서 돈을 버는 것과 돈을 남에게 그냥 줘버리는 일을 동시에 한다는 것이 혼란스럽게 느껴졌다고 말한 적이 있다. 자선가로 변신하기 전까지는 기부나 자선 활동에 관심이 별로 없었다는 이야기다. 교육과 의료 사업에 집중적으로 기부했다는 점도 비슷하다. 록펠러는 록펠러 재단을 세워 황열병 치료 등을 지원했고 시카고 대학교, 록펠러 대학교를 설립했다. 게이츠 앤 멜린다 재단의 활동도 교육과 보건의료 분야에 집중돼 있다. 저개발 국가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효과가 가장 큰 분야이기 때문이다. 이 재단은 특정 개인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지는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소외된 삶을 살고 있다. 그에게는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들은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나 표현 수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가난했고 예방할 수도 있는 병들에 시달렸으며 생명을 지킬 기회를 얻지 못했다. 정부와 비영리 단체들이 그들을 돕는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만의 힘으로 그 일을 하게 되면 너무나 긴 시간이 필요하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발명품들을 만들 기술은 기업체들이 갖고 있다. 이런 기술의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창조적인 자본주의가 필요하다. 2008년 1월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에서 빌 게이츠는 창조적 자본주의라는 개념을 역설했다. 기업의 사회환원 활동을 의무로 한층 끌어올린 개념이다. 기업 활동을 위해 돈을 버는 동시에 자선 활동도 의무적으로 하는 자본주의를 창조적 자본주의라고 지칭한 것이다. 2017년 4월 29일 게이츠는 시애틀에 매진된 키아레나에서 열린 비경쟁 테니스 경기인 아프리카 4차전에서 스위스의 테니스 전설 로저 페더러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 행사는 아프리카에서 로저 페더러 재단의 자선 활동을 지지하는 것이었다. 페더러와 게이츠는 이번 10년 동안 미국 선수 1위 존 이스너와 펄 제메 리드, 기타리스트 마이크 맥크레디와 맞붙었다. 그 두 사람은 6대4로 시합에서 이겼다. 그들은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위해 $200만 모금했다. 로저 페더러는 2018년 3월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Still flying high from last night. Thanks to everyone who made the Shama to Africa a great success 이라는 문구와 함께 빌 게이츠, 잭 소크와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페더러는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너데이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와 복식조를 구성해 잭 소크와 MBC 투데이쇼 진행가 사바나 거스리조와 자선 경기를 펼쳤다. 게이츠와 페더러는 함께 63으로 두 번째 경기 승리를 기록했고 경기는 $250만 이상을 벌어들였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로 확산 양상을 보이던 지난 2020년 5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는 자신의 아내와 함께 설립한 재단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 자금으로 써달라는 요청과 함께 한국의 바이오 기업에 $360만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그는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미 4월 문 대통령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화통화를 나눴던 빌 게이츠 회장은 한국의 코로나 방역과 리더십에 다시 한번 신뢰를 나타냈다. 특히 그는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 한국 정부와 기업 등과 협력을 약속하면서 국내 바이오 기업인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코로나 백신 민간 분야에서 한국이 가장 앞서 있다면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개발에 성공하면 내년 6월께 연간 2억 개의 백신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세계 각국의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빌 게이츠와 아내 멜린다의 관계는 지난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두 사람이 만난 것은 멜린다가 MS의 제품 매니저로 입사한 직후다. 그녀가 입사한 지 몇 개월 후 빌은 그녀에게 첫 데이트를 신청했다. 당시 빌 게이츠가 멜린다에게 전화를 걸어와 저기, 만일 당신이 내게 전화번호를 준다면 우린 오늘 밤부터 2주일 안에 데이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말했다. 멜린다는 진지하지 않다고 여겼고 되물었다. 멜린다는 나는 그에게 오늘 밤으로부터 2주일 후라고요? 나는 2주일 후에 내가 뭘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당신은 충분히 마음에서 우러나 보이지 않는군요 라고 말했다라고 털어놓았다. 빌 게이츠는 1시간 뒤에 전화를 걸어서는 이러면 당신에게 충분히 마음에서 우러난 것처럼 보이나요?
라고 물었지요라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 그리고 그녀는 이날 데이트에 응했다. 빌과 멜린다는 7년간의 데이트 끝에 1994년 1월 1일 하와이의 라나이 섬에서 비밀 결혼식을 올리면서 결혼에 골인했다. 빌 게이츠는 내 아이들에게 당연히 컴퓨터를 사줄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책을 사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컴퓨터 황제로 통하는 빌 게이츠도 컴퓨터보다 책이 어린 시절 꿈과 상상력, 창의력을 키우는데 더 중요한 무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 자녀들의 컴퓨터 사용 시간을 하루 45분, 주말 1시간으로 제한한다고 고백한 바 있다. 빌 게이츠가 제니퍼, 로리, 포비 자신의 3자녀에게 많은 돈을 물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빌 게이츠는 영국 이란 데일리 메일과의 인터뷰를 통해 많은 분은 그들에게 좋지 못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게이츠는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 규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길 꺼렸으나 신문은 게이츠가 자녀들에게 $10,000,000씩 물려줄 것이라는 그간의 보도를 부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 정도의 돈은 내 전체 재산의 아주 극소수라며 이는 그들이 스스로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부로 자녀들이 인생이 영향받지 않기를 원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 자녀들은 현재 집안일을 하고 용돈을 받는 평범한 아이들이라며 교육, 건강과 관련한 자녀들의 비용은 내가 지불하겠지만 그들은 향후 직장에 가서 일을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와 나는 어떤 의미에서 함께 자랐다. 우리는 동갑내기이며 순진하게도 낙관적이었고 커다란 회사를 세웠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제품과 새로운 것에 대한 모든 환상을 모두 이뤄냈다. 그리고 대부분을 라이벌 관계에서 만들어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서로에게 상대방이 아플 때에도 어떤 존경심을 가지고 소통해왔다. 잡스는 천재였고 나는 그를 많이 질투했다면서 잡스는 사람들에게 뭔가 엄청난 동기를 부여하는 대단한 마법사였다면 나는 소소한 마법사였다. 1955년생 동갑내기인 게이츠와 잡스는 젊은 시절 70년대 후반부터 30년 넘게 애증관계를 이어온 것으로도 유명하다. 잡스는 캘리포니아 노동자 집안에서 자랐으며 모든 제품에 대해 완전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믿으며 다틴 생태계를 창조했으며 디자인을 통해 제품의 프리미엄을 불어넣었다. 반면 워싱턴주 상류층에서 자란 게이츠는 개방형 생태계를 믿었고 디자인은 중시하지 않았다. 출생부터 스타일까지 전혀 달랐던 두 사람은 결국 서로를 쉽게 이해하지 못했다. 게이츠는 잡스에 대해 기본적으로 괴짜라며 인간으로서는 괴상하게 흠집난 친구라고 평가했고 잡스는 게이츠를 마약을 한번 해보거나 어렸을 때 히피촌에 갔더라면 좀 더 생각이 넓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IT 산업에 있어서도 게이츠는 잡스는 정말 IT에 대해 모른다면서 대신 그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채는 놀라운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잡스는 빌은 기본적으로 상상력이 없고 아무것도 발명한 적이 없다면서 그래서 그가 이제는 IT보다 자선사업을 더 편안하게 여길 것이라고 폄훼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서로의 태도에 대해 애플 매킨토시 개발팀의 일원이었던 앤디 허치펠드는 스티브 잡스의 전기에서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이 자신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했다면서도 하지만 스티브는 취향과 스타일 때문에 일반적으로 빌을 자신보다 약간 떨어지는 사람처럼 대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어 빌은 프로그래밍을 못한다는 점 때문에 스티브를 무시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2011년 잡스의 타계 이후 게이츠는 그를 그리워하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같은 해 10월 5일 게이츠는 잡스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그와 함께 일했던 것은 미치도록 훌륭하게 명예스러운 일이었다면서 잡스의 표현인 미치도록 훌륭한이란 표현을 빌어 그를 추모했다. 당시 그는 스티브와 나는 약 30년 전에 만나 동료이자 경쟁자 그리고 친구로 삶의 절반 이상을 함께 보냈다면서 그가 많이 그리울 것이며 잡스가 세상에 미친 강력한 영향력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애도했다. 지난해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에서도 게이츠는 잡스의 프레젠테이션을 높게 평가하면서 나는 연설을 잘하기 위해 힘들여 노력해야 했지만 잡스는 항상 자연스러웠다면서 내가 잡스처럼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능력이 있었다면 빌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에 관한 퇴치 질병 예방 연구 등 국제 사업에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잡스는 자연스럽게 사람을 끌어들이는 마력을 가진 천재였고 나도 그를 따라하고 싶었다면서 잡사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사람들이 그의 주문을 따르는 것을 봐왔다면서 나는 그를 너무나 질투했다고 덧붙였다. 난 내 친구들을 대부분 언제 처음 만났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워런 버핏만은 예외다. 그의 만남이 나와 아내 멀린다의 삶을 완전히 바꿨기 때문이다. 그를 처음 만난 건 25년 전 오늘이다. 1991년 7월 5일 게이츠는 어머니의 권유로 1991년 7월 5일 버핏을 처음 만났다고 CNN은 보도했다. 이후 25살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정을 이어오고 있다. 게이츠는 버핏이 사실상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약속으로 세상에 끼친 영향은 계산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존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둘은 아버지뻘 되는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돈독한 우정을 쌓고 있는데 빌 게이츠의 사무실 전화 단축 번호에 집과 워런 버핏의 번호만 저장돼 있을 정도다. 대학 강연이나 기부 활동도 같이 한다. 워런 버핏의 기부금 대부분도 빌 게이츠 부부가 설립한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으로 들어간다. 배움과 웃음의 25년이란 글을 통해 버핏은 나와 멀린다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웃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내 삶을 바꿔줬다며 그는 내가 오마하에 들를 때
지금도 직접 운전해 나를 공항에 데리러 나온다고 전했다. 어머니의 권유로 버핏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에 대한 인상은 그리 좋지 않았다는 게이츠는 컴퓨터만 아는 괴짜와 이메일 한 번 쓰지 않는 투자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버핏은 젊은 사업가에게 정중히 MS의 사업 전략에 대해 예리하게 질문했고 두 사람은 서로 시간이 가는 줄 모를 정도로 대화에 빠져들었다. 게이츠는 버핏 특유의 초딩 입맛에 대해서도 실감 나게 묘사했다. 그는 버핏이 우리 집에 묵었을 때 아침 식사로 오레오 쿠키를 먹었다며 워런의 입맛은 마치 6살짜리 꼬마 같다고 전했다. 또 햄버거나 아이스크림, 코카콜라를 달고 사는 버핏과 식사하러 나가는 게 즐겁다며 솔직히 젊은이들에게 그의 식단은 최악이었지만 왠지 그에겐 잘 통하는 식단인 것 같다고 적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는 자타가 공인하는 소문난 독서광이다. 그는 1년에 50여 권의 책을 읽으며 자신의 블로그에 독후감을 남긴다. 미국 CNBC는 21일 이 억만장자 독서광이 책을 읽은 후 그 내용을 기억하는 빌 게이츠 독서 비법을 소개했다. 빌 게이츠가 밝히는 독서 기억법의 핵심은 맥락이다. 그는 쿼츠와의 인터뷰에서 책을 읽다 보면 이 내용과 저 내용이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사이에서 유사점을 발견하게 된다면서 만일 커다란 틀을 갖고 있다면 모든 것을 그 틀 안에 놓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어떤 주제에 관해 기본적인 이해의 틀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에 새로운 정보들이 들어오면 그 위에 적절히 배치해 놓는 것이다. 게이츠는 그러므로 계속 쌓이는 지식을 풍요롭게 유지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덜 이용해진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엄두가 안 날 수 있지만 일단 그런 방식에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지식의 조각들이 제자리를 잡게 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과학과 관련된 독서를 하는 경우 게이츠는 과학자의 역사에 관한 독서와 과학자의 업적에 관한 독서는 상호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의 큰 틀이나 맥락 속에 놓고 보면 세부적인 내용을 더 잘 기억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한다. 말하자면 연대순이나 지도 혹은 과학의 지류 등을 틀로 삼을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게이츠에게 있어서 독서는 취미나 소일거리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는 2017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독서는 성공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인간은 배움을 멈추지 않는 한 노쇠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독서가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왔다고 설명했다. 책 한 권 한 권이 내게 새로운 것을 일깨워주고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 나는 내게 늘 책을 읽도록 격려해주신 부모님을 만난 것이 행운이었다. 독서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끊임없이 공급해줬다. 그 호기심이 내가 사업을 하도록 이끌었고 지금 몸담고 있는 재단 운영에도 도움이 된다. 게이츠는 책을 읽을 때 꼼꼼하게 읽어 내려가는 편이다. 일단 책을 읽기 시작하면 내용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끝까지 돌파해야 직성이 풀린다. 그는 인터뷰에서 나는 읽다가 중간에 멈추는 걸 싫어한다면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을수록 책을 읽으면서 여백에 메모를 적느라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예술품 수집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이츠는 지난 1994년 크리스티 경매를 통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필사본인 72쪽짜리 레스터 사본을 3,100만 달러에 사들였다. 그는 또 미국을 대표하는 사실주의 화가인 윈슬로 호머의 작품도 3천만 달러를 주고 구입한 바 있다. 빌 게이츠가 유튜브부터 구독자 100만 명 이상 유튜버에게 수여되는 골드 버튼을 받았다. 빌 게이츠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빌 게이츠서 골드 버튼 언박싱 영상을 게재했다. 그리고는 구독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메시지가 나온 뒤 짤막한 영상이 마무리했다. 그는 워런 버핏과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다양한 영상을 올렸다.